안녕하세요. 지금 이 사람 임수민입니다. 어제에 이어 치즈 명장 조장현 셰프와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제는 대기업 전자회사에서 연구원으로 일하다 돌연 사표를 내고 요리를 배우러 영국으로 떠나게 된 사연을 들었는데요. 외환위기 때 요리 배우러 유학을 가는 바람에 빠듯한 생활비 내느라 고생도 많이 했고 주방 보조로 일하면서 손가락을 크게 다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이를 악물고 버텨서 우수한 성적으로 요리학교를 졸업하고 드디어 귀국을 하게 되는데요. 조장현 셰프, 과연 고생 끝에 낙이 왔을까요? 수제 치즈장인 조장현 셰프, 지금 만나봅니다. 네, 수제 치즈의 장인 조장현 셰프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삼성전자 대기업에 다니다가 그만두고 30대 중반에 요리를 배우러 영국 유학을 갔어요. 근데 공부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니까 이제 갖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이제 고생을 하셨는데, 지난 시간에 그 얘기를 잠깐 나눴는데요. 이 르꼬르동 블루라는 이제 요리 학교를 들어가신 거잖아요. 네. 여기서 배우는 과정도 사실 만만치 않았을 것 같아요. 첫 수업이 혹시 기억이 나세요? 그 첫 수업 때가 저녁 한 6시, 7시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때 기억이 창밖이 굉장히 어둑어둑했었고, 근데 이거 이제 아주 하얀 그 형광등 불빛 아래서 당근, 무, 그다음에 감자, 예. 이런 것들 썰기를 처음에 배우는, 썰기부터 가르쳐요. 그래서 예. 보통 브루누아즈라고 해서 아주 작게 자르는 방법이라든지, 줄리엔이라고 해서 이렇게 길쭉하게 자른다든지, 그런 것들을 이제 시켰는데, 실습 시간에 그게 너무 안 되더라고요, 생각처럼. 그래서 야, 이게 내가 요리도 잘할 수 있어 하고 왔는데, 첫 시간에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굉장히 당황했어요. 야, 이래 갖고 내가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처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그 전에는 요리를 좀 해보셨어요? 집에서라도? 집에서는 이제 라면만 끓여봤습니다. 진짜요? 예, 그래서 사실은 좀 무모하죠. 집에서 요리도 평상시에 하고 그러던 사람이 요리를 하러 간 게 아니고, 내가 좀 손재주가 있어. 난 뭐든지 잘 만들고 잘 그려. 그러니까 이것도 할 수 있을 거야 라는 정도의 이제 믿음만 가지고 갔었기 때문에, 네. 막상 칼이 내 생각대로 이렇게 움직이지 않으니까 맨 처음엔 당황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거는 내가 조금만 더 익숙해지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어떤 막연한 믿음 같은 건 있었어요. 네. 나이 들어서 아무래도 30대 중반에 이제 배우러 갔으니까, 보니까 또 우리나라도 아니고 영국이란 나라에 굉장히 좀 못되게 구는 사람들이 어딜 가도 있잖아요. 텃세도 좀 있고. 서러웠던 적 없으십니까? 되게 많았는데, 일단 이제 기억에 남는 게, 그 실습 시간에 굉장히 시간을 다투면서 실습을 하거든요. 왜냐면 누가 제일 빨리 정확하게 잘 만들었냐를 가지고 이제 평가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 서둘러야 되는데, 이제 제가 뭔가 이제 방해가 됐는지, 이제 어떤 여자분이 저 아저씨는 왜 이렇게 늦은 나이에 늙어서 이렇게 와갖고 이렇게 걸리적거리는 거야? 이런 혼잣말 같은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분이셨어요, 혹시? 네, 그래서 아이고. 이미 시간이 한 30년 지났기 때문에 상관없는데,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지만 그때 당시에는 좀 굉장히 저한테는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네네. 진짜 굉장히 그 상처를 받았지만은 그게 또 오히려 또 자극제가 돼서 열심히 하는 동력이 되지도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 게, 요리학교에서 늘 1, 2등을 하셨다고. 그거는 열심히 하셨나 봐요. 예. 나름대로 내가 이 회사를 그만두면서까지 이 일을 했을 때는 뭔가 그만큼 남들보다 더 잘해야 되고 더 두각을 나타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네, 확실히 초급 과정에서는 이제 처음 하는 요리였기 때문에 굉장히 쉽지 않았죠. 그렇지만 이제 중급, 고급으로 올라가면서는 항상 가장 빨리
만들었고 또 가장 정확하게 잘 만들어서 거의 한 1, 2등을 다퉜고 그다음에 이제 중국 과정 끝나면은 이제 전체 수강 인원이 한 50명, 60명 됐나? 더 됐나? 그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점수를 매겨서 네. 상을 주는데 예. 그때 이제 뭐 디스팅티브라고 해서 굉장히 뭐 우수상, 뭐 최우수상에서 우수상 정도 되는 뭐 아마 한 손가락으로는 아마 한 세 명 안에 드는 그 정도 됐던 것 같아요. 훌륭한 학생이었네요. 그때는 이제 한참 막 열정에 불타는 시기였기 때문에 따로 남아서 연습하고 그러나요? 집에 와서 그 만들었던 걸 다시 한번 만들어 볼 때도 있었고 예. 또 중급 가기 전에 제가 이제 그 펍에서 일했었던 거 잠깐 일했었지만 뭐 그런 것들 그 실전에서 이제 레스토랑 주방에서 일했던 것들이 나중에 서울에서 레스토랑을 하면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져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정도로 좀 단련시키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그런 시간들이 헛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 2001년에 요리를 배우려고 영국 유학길에 올랐고 2004년에 이제 귀국을 하셨어요. 영국에서 정말 치열하게 공부하고 또 실전으로 레스토랑에서 일도 하고 했기 때문에 굉장히 자신감이 진짜 충천했을 것 같은데 귀국하자마자 뭘 하셨습니까? 지금 와서 생각하면 그 기간이 그렇게 긴 기간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셰프로서 어떤 수련 과정으로서는 굉장히 짧은 기간이었고 그때 당시에는 이제 그게 저한테는 다였으니까 그게 네. 이제 자신감의 원천이긴 했어요.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하면 그거는 정말 무모했다. 그 정도의 수련 기간을 가지고 레스토랑을 오픈한다는 거는 좀 무모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잘 모르니까 두려움이 없으니까 이제 어떤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네, 어떻게 처음부터 레스토랑을 여신 거예요? 그때 사실은 이제 한국에서 다른 레스토랑에 취직을 해서 뭐 좀 이제 배우려고 했어요. 근데 이력서를 여기저기 내봤는데 또는 아는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이력서를 내기도 하고 근데 안 되더라고요. 취직이 안 돼서 기다리는 시간이 한 6개월 이상 계속 그냥 기다리고 연락 오기를 기다렸는데 아니 저 요즘 말로 하면 스펙이 되는데 왜 이렇게 요즘 말로 하면 이제 제가 그런 스펙의 그 이력서를 보면 잘 안 뽑게 돼요. 나이가 많으면 일단 나이가 많구나. 시키기가 좀 어렵겠네요. 그렇죠. 이제 주방에 있는 친구들이 되게 20대들이 많은데 30대 중반 후반이 되는 사람이 들어오면 이게 몰라 외국에서는 그런 게 별 문제가 안 됐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물론 그런 걸 신경 안 쓴다고 해도 기존에 있던 인력들이 신경을 쓰기 때문에 그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할 수 없이 그래서 이제 뭐 조금 약간 떠밀리듯이 바로 그럼 레스토랑을 차리게 되신 거군요. 이제 뭐 시간은 가고 나도 뭔가 한국 와서 이제 뭔가 가족들을 부양을 해야 되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그것만 기다리고 이제 시간을 보낼 수가 없으니까 내가 좀 불안한 마음이지만 해야겠다. 레스토랑을 오픈해야겠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서 2005년도에 이제 오픈을 하게 됐죠. 네. 여기가 근데 첫 가게가 대박이 나셨다고 그래요. 비결이 있습니까?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상황이긴 한데 뭐 한 3월 달에 오픈하고 한 5월, 6월부터 거의 매출이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처음 오픈하고 나서는 사실 뭐 집집마다 그 팜플렛 인쇄해서 전단지 막 돌리고 그래도 손님이 없어서 어떡하나 이제 그런 시간이 한 몇 개월 됐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어떻게 뭐 설해 마을에 그 좋은 뭐 레스토랑들이 이렇게 많지는 않았었던 것 같고 또 그 동네가 굉장히 그 미식가들이 또 많은 동네였고 네네. 또 그때 막 이제 블로그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유행하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운 좋게 좀 알려지면서 단기간에 잘 됐던 것 같아요. 예. 첫 가게가 어쨌든 대박이 나고 나니까 굉장히 일이 잘 풀리네. 자신감도 좀 생기셨을 것 같은데 이 첫 가게의 성공이 오히려 또 독이 됐다고 표현을 할까요? 그 가게가 이제 잘 돼서 2007년도에
그 확장을 했어요. 2층이 비어서 마침 2층으로 이제 계단을 내서 한 달 동안 공사를 거쳐서 2층으로 확장을 했었는데 그게 좀 악수였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공간은 늘어나는데 또 사람 수도 늘어나야 되고 직원도 늘어나야 되고 그러면 그렇다고 매출이 2배로 느는 것도 아니고 그런 상황들이 좀 무리수였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바로 2008년에 이제 그 리먼 브라더스 사태로 해서 네. 또 매출에 좀 타격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때 좀 그래서 어려웠던 것 같아요. 2008년부터 2009년, 10년 이제 수지를 맞추어 나가기가 점점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또 이 보니 식당이 경기를 굉장히 많이 타는 업종인 것 같아요. 이게 또 이게 브런치 카페 같은 것들도 많이 생겼죠. 그때 당시에 이제 브런치 카페가 생겼고 또 이자카야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브런치 카페들이 점심 손님들을 뺏어갔고 그다음에 이자카야가 저녁 손님들을 뺏어가고 그런 상황이었었던 것 같아요. 애매해지게 됐군요. 네. 그전에는 이제 런치 손님, 디너 손님이 딱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손님들이 어느 순간 카페에 가서 앉아 있고 이자카야에 가서 앉아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거는 어떤 이 변화를 따라가려고 하면 뭔가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죠. 네네. 그래서 그때 이제 매출이 좀 줄어들었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2010년도에 그때 뉴욕에서 가스트로펍이라는 컨셉이 유행을 한다는 얘기를 듣고 뉴욕에 가서 이제 그런 가스트로펍이 어떤 건지 가서 보고 와서 그때 이제 가스트로펍 컨셉의 가게를 이제 도곡동에다 오픈을 하게 됐습니다. 가스트로펍이라는 거는 뭔가 주점 성격이 좀 강한 그렇죠. 건가요? 이제 가스트로는 미식이고 펍은 대중적인 술집인데 그 두 개의 합성어죠. 그래서 미식가 수준의 어떤 음식을 펍 같은 어떤 대중적인 가격으로 뭐 술과 음식을 같이 먹는다. 뭐 그런 정도의 의미인 것 같습니다. 네. 이 두 번째 문을 연 레스토랑은 잘 됐습니까? 그것도 이제 맨 처음에는 힘들었죠. 왜냐하면 이제 그런 컨셉의 가게들이 없기 때문에 손님들이 밖에서 여기 뭐 하는 데지? 뭐 하는 데지? 이제 기웃만 하고 들어와서 막상 먹어보면 또 이게 컨셉이 뭐지? 이게 이탈리안도 아니고 뭐 한식도 아니고 일식도 아니고 좀 애매하다 뭐 이런 생각이었는데 거기도 한 6개월 정도 고생을 했고 그 이후에 굉장히 잘 됐습니다. 굉장히 잘 돼서 거의 매일 막 만석이고 뭐 굉장히 그랬었던 것 같아요. 네. 보니까 이 음식 사업 레스토랑을 하려면 굉장히 메뉴 개발도 신경 써야 되겠고 산업 이런 변화 같은 거 트렌드도 잘 읽어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트렌드 변화가 있으면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어느 순간 그 뒤로 유행에서 밀려나 있으니까 이제 그러면 이제 사업이 점점 쇠퇴기로 접어드는 거죠. 네. 그 와중에 이제 한참 두 번째 문을 연 식당이 잘 되는데 어제 그 말씀을 하셨죠. 뉴질랜드로 치주 유학을 다녀오셨다고. 이게 이제 두 번째 식당 열고 나서의 일인가요? 네. 아니 그 사이에 이제 세 번째 식당을 2012년에 또 열었습니까? 네. 그때 이제 2013년도에 이제 뉴질랜드로 이제 치즈를 배우러 갔던 거죠. 그 지금 레스토랑 하기도 되게 바쁠 텐데. 그때 당시만 해도 이제 제가 뭐 관리만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이제 직접 요리를 하고 이제 주방에서 일을 하던 시기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빠지면 누군가가 그걸 메꿔야 되고 그 얘기는 이제 쉬지 못하고 일을 해야 된다는 거고 좀 무리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어떤 해외로 나가서 뭔가 장기간 시간을 비운다는 게 좀 굉장히 많이 부담스러웠어요. 근데 또 앞을 내다보면 좀 힘들더라도 지금 시간을 내서 뭔가 하지 않으면 미래를 대비할 수 없다 이제 그런 생각에서 이제 결정을 내렸죠. 네. 실제로 치즈를 배워보니까 어떻든가요? 무식하니까 용감하다고. 무식하니까 또 아무것도 모르니까 이제 가서 이렇게 시작을 했지만 지금 와서 보면 그게
그렇게 만만한 일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굉장히 치즈 만드는 게 지금까지 요리하면서 했던 어떤 제품들 또는 식품들보다 제일 어려운 분야인 것 같아요. 왜 우리나라가 김치가 다 집집마다 맛이 다르는 것처럼 그렇죠. 치즈도 그렇게 맛이 다 다른가요? 그렇죠. 이제 그게 이제 때루아라고 해서 이제 우유에 따라서 우유의 성분 또 계절에 따른 성분 또 아침 저녁에 짠 거에 따라서 방목을 하느냐, 뭐 축사해서 키우냐 여러 가지 그 변수들이 많이 있고요. 그거에 맞춰서 이제 치즈를 만드는 과정에 그 굉장히 많은 종류의 미생물들이 관여해요. 네. 그 미생물들의 작용과 그것들에 의한 발효 과정, 그 다음에 나중에 숙성 과정,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 많이 관여돼 있다 보니까 이게 그냥 학교에서 가르쳐준 대로 레시피대로 한다고 해서 제품이 나오질 않아요. 예, 굉장히 많은 과학적인 이론적인 지식이 있어야 되고 또 많은 경험들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쉽지 않은 분야인 것 같아요. 네. 아까 뭐 무식하니까 용감했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지만 어쨌든 치즈와의 이제 오랜 전쟁 아니면 동행이 시작이 된 겁니다. 예. 이 뉴질랜드뿐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 뭐 프랑스, 이탈리아로도 공부를 하러 가셨어요. 뭘 배우러 가셨어요? 뉴질랜드에서 배웠던 치즈가 완벽하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좀 레시피대로 해서는 안 되고 뭔가 다른 변수들이 많은데 그걸 알 방법이 없어서 이제 프랑스의 2019년도에 그 몽스라는 회사가 있는데 치즈 숙성 분야에서 가장 유명한 이제 프랑스의 회사인데 거기서 하는 교육 과정이 있어서 그때 가서 배우면서 그동안 몰랐던 걸 또 많이 알게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탈리아는 2016년에 그 살룸이라는 거를 배우러 갔어요. 그 살룸이라는 게 그 햄이죠? 그러니까 살루가 이제 이탈리아로 살레에서 나온 살레가 소금인데 그다음에 미가 이제 미트 할 때 이제 미 그래서 살룸이 이제 소금에 염장한 고기를 이제 살룸이라고 하는데 이탈리아에 갔던 데가 이제 그 에밀리아 로마냐라는 지역에 있는 한 셰프 마시모 스피가롤리라는 분이 하는 이제 레스토랑 겸 호텔 겸 쿨라텔로 만드는 곳이었어요. 쿨라텔로는 또 뭔가요? 쿨라텔로가 이제 살루미의 일종인데 돼지 뒷다리살을 이제 염장해서 돼지 방광에 싸서 말리는 이제 그 제품을 이제 쿨라텔로라고 합니다. 이탈리아어로는 프로슈토라고도 하고 스페인어로는 뭐 하몽이라고도 하고 그건데 그런데 이제 그 쿨라텔로라는 거는 국내에는 이제 수입이 안 되고 있어요. 왜냐면 그게 이제 돼지 방광으로 쌌기 때문에 식약처에 이제 허가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 제품은 이제 미국으로도 수출이 안 되고 한국으로도 이제 수출이 안 되는 제품이고 거의 이탈리아 내에서만 소비가 되는데 이탈리아에서 소비되는 그런 종류 중에서 가장 비싸고 고가의 제품입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그때 이제 이탈리아에 가서 그 셰프한테 이제 그거 만드는 방법을 배워와서 지금 이제 계속 만들고 있죠. 그 지금 중간중간 말씀을 들어보면 치즈도 그렇고 또 이런 햄도 그렇고 원재료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씀을 하셔요. 근데 그 치즈 같은 경우 수제 자연 치즈를 만드는데 그냥 우리가 우유로 만드는 게 아니라면서요. 이제 우유는 그 뭐 목장마다 이제 우유 맛이 조금씩 틀릴 수 있어요. 뭐 환경이 틀리니까. 그런데 이제 그 우유를 살균 처리를 해야지만 우유는 이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그 원유, 살균하지 않은 상태의 원유는 이동을 해서 뭔가 제품을 만들게 되면 그건 이제 법으로 법에 저촉되는 부분이고요. 집에 그냥 가져올 수가 없는 거군요, 원유를. 그렇죠. 물론 자기가 먹겠다고 가져오는 거는 상관없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판매하기 위한 목적에서는 목장에서 살균한 원유를 가져다가 이제 만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목장에서 만드는 것도 있어요. 지금 농업법인을 만들어서 목장 쪽에서 만드는 치즈들이 있는데 그런 치즈들도 전부 다 이제 살균을 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렇게 원유를 확보해서 치즈를 만들고 하는 것이 뭐 만드는 과정뿐만 아니라 그거를 한꺼번에 많이 가져올 수 없고 뭐 조금씩 갖고 오고 하는 게 돈이 또 그 외에 들어가는 돈들이 많죠. 그렇죠. 이게 네. 뭐 우유는 그날 짠 우유를 그날 받아서 써야 되기 때문에 바로 예, 한꺼번에 많이 가져놓는다고 해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보통 한 번에 저희가 받을 때 한 100리터에서 150리터 정도를 받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받자마자 또 바로 만들어야 되고 그러면 이제 그 정도 양을 이제 파주에서 여기까지 이제 택배로 택배가 아니라 그냥 용달로 이제 바로 아침에 새벽에 배송을 받는데 그러면 보통 이송 배송비가 한 13만 원 정도가 나와요. 아이고. 그러면 예. 이제 우유 원가에 그 이제 13만 원의 배송비가 또 얹혀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떤 뭐 사업성, 경제성 뭐 이런 걸 따지면 결코 뭐 수지타산이 맞는 그런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또 들어가는 노동력이나 이런 걸 생각할 때. 근데 이제 뭔가 그냥 한번 해보고 싶고, 그냥 순수하게 그냥 아이들이 나 저기 한번 가보고 싶어, 저거 한번 해보고 싶어, 뭐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 마음을 일단 시작을 하고, 뭐 수지타산이 안 맞더라도 일단 시작을 하고, 거기서 다시 또 이제 답을 찾아 나가는 그런 방법이 아니면 어떤 일든지 쉽게 손대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지난 시간에 얘기 들었습니다만은 뭐 그 코로나 최대 위기 때도 갑자기 구원의 손길처럼 TV 프로그램도 출연하시면서 기사 회상하신 것처럼 그렇죠. 계속 뭔가 돌파구가 생기니까 그걸 믿으시나 봐요. 네. 제가 읽었던 책 중에서 그 눈먼 시계공이라는 책이 있잖아요. 예. 결국은 어떤 복잡한 어떤 미래를 미리 다 설계하고 짜놓고 그대로가 안 되고 결국은 아주 단순한 상태에서 하나씩 이렇게 길을 찾아 나가다 보면 결국은 아주 복잡한 뭔가가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 일도 이렇게 맨 처음에는 단순한 어떤 용기와 열정과 꿈으로 시작을 하지만 거기에 물론 이제 지속적인 노력이 들어가야 되고 거기에 어떤 우연한 일들, 행운이 보태져서 그 우연히 노력과 만났을 때 거기서 뭔가 또 어떤 스파크가 일어날 수 있다. 저는 이제 인생은 그런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행운도 노력하는 사람한테 찾아오는 거죠. 물론 그렇지만 하여튼 그 어떤 시줄과 날줄인데 결국은 그런 어떤 꾸준한 노력과 거기에 이제 어떤 우연한 일들 그런 것들이 이제 만나서 뭔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냥 그런 정도로 인생을 살아야지 뭐 미리 다 잘 될 거라고 생각만 하면 계획대로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 최근에 이제 책을 내셨어요. 치즈 마이 라이프. 예. 이게 뭐 여기 이 제목에 다 들어있는 것 같아요. 예. 그 전에도 책을 내셨는데 보니까 그때는 이제 치즈에 대한 얘기만 하셨는데 이번에는 보니까 살아온 얘기, 요리 배우는 과정 이런 게 들어있더라고요. 이 제목 그대로 정말 치즈는 내 인생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나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죠. 왜냐하면 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길이기 때문에 일단 새로운 길이 됐고 지금 뭐 하루에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이제 어떻게 하면 더 잘 만들 수 있을까? 뭐 또는 어떻게 하면 더 잘 판매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뭐 치즈 마이 라이프고요. 또 10년 후에는 또 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지금은 이제 치즈 마이 라이프입니다. 치즈 선택 안 했으면 어땠을 것 같아요, 지금? 아마 레스토랑으로서는 이미 문 닫고 아마 다른 일을 찾고 있지 않았을까. 왜냐면 사실 코로나라는 그 위기 상황에서 제가 치즈를 했기 때문에 좋았던 게 일단 판매가 되잖아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해서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판매가 있었고 또 그런 쪽을 통해서 오프라인에서의 레스토랑의 매출이 줄었을 때 이제 그런 것들을 극복하는 계기가 됐고 또 치즈라는 뭐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많이 알려지지 않은 분야에서 또 어떤 좀 선도자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치즈라는 거는 어떤 저한테는 또 어떤 구원의 길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뭐 진짜 라면만 끓여봤다고 하셨는데 20년 만에 수제 치즈 장인이 되셨어요. 아내분이 한번 결정했으면은
뒤돌아보지 말고 가라 했던 말씀이 그 약속을 지키신 그런 셈이 됐는데 공학도에서 셰프로 변신해서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은 나의 비결은 어디에 있었다고 보세요? 셰프로 공학도에서 셰프로 변하고 또 셰프에서 치즈 만드는 그렇죠. 걸로 변하고 결국은 나의 본질이 무언가를 찾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뭐 나의 DNA에 각인돼 있는 또는 뭐 부모로부터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어떤 유전자적인 형질이 분명히 있을 거고 그게 안에 내재돼 있는데 그냥 세상이 가는 방향으로 나를 맞춰서 살아오다가 내가 좀 더 잘할 수 있는 건가 뭔가 이렇게 찾아가는 과정에서 셰프를 했고 또 그 안에서 다시 또 그게 더 본질적인 걸 찾다 보니까 이제 치즈라는 걸 하게 됐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치즈를 만들다 보면 똑같은 거를 경험하게 되는데 우유라는 단순한 그 물질 안에 그 굉장히 많은 그 유산균들이 살고 있는데 미생물들이 네. 걔네들이 그 작용과 반작용을 하는 게 결국은 이 사람 사는 세상 그 거시 세계에서의 어떤 이런 작용들이 문화나 역사나 기후 이런 게 거기랑 만나서 걔네들이 그 발효 과정을 거치고 숙성 과정을 거쳐서 뭔가 세상에 이로운 어떤 존재로서 치즈가 만들어지는데 마찬가지로 사람도 그런 것 같아요. 똑같이 치즈처럼 눈에는 안 보이지만 어떤 자기 자신의 어떤 내재되어 있는 본질들이 세상과 맞아 떨어졌을 때 뭔가가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예. 서로 상호 작용하고 있다. 근데 나의 본질이 뭔가를 좀 잘 찾아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이 조장현 셰프 앞으로 내가 정말 남은 셰프 인생은 여기다 걸어보고 싶다 하는 그런 꿈이 있으십니까? 세계 치즈 대회 한번 나가서 네. 뭐 입상을 하면 좋고요. 안 되더라도 그런 활동을 좀 해서 세계 수준에 맞는 어떤 치즈를 좀 만들어 보고 싶은 욕심이 있고요. 또 그 과정에서 결국은 해외에서 이미 만들고 있는 치즈들을 흉내내는 거를 뛰어넘으려고 하면 결국은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독특한 한국적인 요소들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한 어떤 한국적인 독창성이 들어간 어떤 그런 치즈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그런 욕심인데 그게 이제 언제 될지 모르지만 꾸준히 네. 이제 노력을 하다 보면 지금까지 살아온 것처럼 언젠가는 뭐 또 되는 날이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하실 일이 굉장히 많겠네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술공학도에서 수제 치즈 장인으로 K치즈를 개발하고 알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조장현 셰프였습니다.